한일 경제전쟁,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의 김현진입니다. 지난달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합의 후에 이제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제 경제 전쟁이 조금은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슈를 총 정리해 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전문가시죠.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하종문 한신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위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지금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역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대화에 나섰다. 輸出管理政策対話について、懸案の解決に資するべく局長級対話を行い、 이번 지소미아 합의로 한일 무역 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 그동안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던 미국은 뜻밖의 카드를 꺼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We used our military to defend immensely wealthy nations, subsidizing their welfare states with your money. 최근 나토 기여금 축소가 확정되며 부담을 줄이게 된 미국. 취임 이후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와 무역 보복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지속했다. They will, actually. And if they don't, we'll get them on trade. One way or the other, they're paying, folks, that I can tell you. 한일 갈등에 이어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문제까지 갈수록 복잡해지는 외교 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네, 지난 7월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비들을 우리가 넘겨왔는데요. 자, 그중에서 가장 이제 전세를 주도했던 것은 바로 지소미아였습니다. 일본의 이 경제 보복에 우리가 왜 지소미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일본은 그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에 나선 거죠. 네, 그것도 원래 기본적인 그 요인은 강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일본은 숨겨서 사실 한국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쪽의 입장으로서는 그것보다 더 고도한 안보적인 문제를 다루는 지소미아 군사정보 교환 협정, 이것을 일본하고 계속 지켜나간다, 계속 맺어 나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논리적인 기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사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조한범 위원님, 미국이 왜 이렇게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걸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인도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해안에서 일본, 그다음에 인도, 호주를 다이아몬드로 있는 이 전략으로 압박을 하는 대상이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출발점이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에요. 왜냐? 가장 많은 병력이 지금 28,500명, 54,000명이 합치면은 거의 미군 해외 원정군의 최정예군의 핵심이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지금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엄밀히 보면 한일 경제전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일본이 안보적 불신이라는 이슈를 꺼낸 거예요. 그 수출 규제는 모르겠는데 명분을 안보적 불신으로 가져와 버리니까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소미아를 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적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양측의 안보 협력을 모두 흔들어 버린 거죠. 그 지소미아가 깨지니까 이건 이제
걱정해서 이제 심각한 불안과 우려로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일본보다는 이미 깬 행위를 해버린 한국에게 지금 강요가 압박이 집중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엄밀히 보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양측 다 불만인 거죠. 안보적 이슈를 꺼낸 일본도 불만이고 거기에 지소미아로 대응한 한국도 불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우리를 비난하고 압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측에 다 불만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 5배나 증액을 요청한 상황인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적으로 동맹에서 군사비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챙기겠다. 즉 부자 나라인 동맹국을 방어하는데 미국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겠다라고 하는 발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도 나토에서 쓰는 돈의 전체 지금까지 미국이 22%를 부담해 왔는데 결국 자기들은 16%밖에 못 내겠다. 나머지 6%는 뭐 캐나다나 유럽 나라들이 나눠서 내라. 이런 정도고요. 일본에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2~3배 정도 이상의 뭐 4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인상을 얘기했고 한국은 5배거든요.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1990년대 이래 냉전이 해체된 이래 미국의 경제가 과거만큼의 활력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적인 힘은 유지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여력이 부족하니까 계속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면서 아시다시피 헌법의 개헌이라든지 그다음에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얘기로 일본을 압박해 왔었고요. 근데 그 불똥이 지금 현재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5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고 하는 카드로까지 왔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국이 가세하는 모양새까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작은 사안이 아니다.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네, 단순히 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분담하는 방위비가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정말로 5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5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그 5배까지는 사실상 원하고 있지 않고요. 트럼프류의 거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증액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에 대한 전략하고 한국하고 일본에 대한 전략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나토는 30개 국가 전체로 25억 달러 현재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55억 달러이기 때문에 나토 30개 회원국에 2배를 내라라는 이야기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전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 안에서도 모순이 좀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특히 공화당 안에서도 아주 훌륭한 동맹국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사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분쟁 때도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보다 우리에게 더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게도 좀 불편한 심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미 관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 전략을 보면 한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방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올 1월 달에 공개본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부제가 3개인데 하나는 preparedness, partnership, networking 3개거든요. 그럼 preparedness 준비태세예요. 준비태세는 뭐냐면은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돈이 옛날만큼 없기 때문에 자기들 돈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동맹의 국방비도 올리겠다는 게 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도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파트너십은 뭐냐? 동맹 관계거든요. 세 번째 네트워킹은 동맹을 연결하겠다는 거죠. 이 모든 점에서 동맹이 빠지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되질 않아요. 그럼 한국이라고는 이런 막강한 징병대로 60만 명을 유지하고 있죠. GDP 2.69%를 국방비로 내고 있죠. 일본은 아니거든요. 0.9%에 20만 명 내에 그냥 지구군인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를 본다면 뭐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속으로 보면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중요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패권 다툼을 이야기할 때요, 전쟁 가능국을 목표로 하는 아베 총리의 수건, 바로 이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본 헌정 사상 최장 집권을 기록한 아베 총리.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개헌이다. 結果としてはですね、これやっぱりちゃんと議論す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国民の審判だったんだろうと私は考えています。 과거 해전 이후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거듭나려 하는 것. 自衛隊員が強い誇りを持って任務を全うできる環境を整える、これは今を生きる政治家の責任であります。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아베 정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올해 강요 19명 중 17명을 교체하며 극우파 측근들을 대거 중용해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한 듯 보였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개정 헌법의 시행 목표로 잡았지만 최근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 지난 11월 도쿄 도심 곳곳에선 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개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헌을 필생의 과업이라 밝혔던 아베 총리. 최근 극우파들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총재 임기 연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과연 일본은 개헌이 가능할까? 네,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내년도 개정 헌법 시행 목표를 단념했다라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헌 시기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을 것 같은데 과연 개헌을 단념을 했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단념한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12월 7일毎日新聞 보도에서 최근에 그 벅벅 스캔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강요들도 사임하면서 지금 현재의 내각의 운영 방식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올림픽 도입화한다면 결국 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개헌이라는 것들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관측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실현은 하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새로운 형태의 개헌 방식으로 구조에다가 평화헌법 구조에다가 자위대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한 개헌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올해 지금 7월 달에 참여연 선거에서 3분의 2를 상실하면서 결국 의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베 수상으로서는 개헌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년에 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그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일종의 그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현실적으로 보자면 만약 개헌에 대한 비전이 상실되게 되면 아베 수상의 정치적인 생명도 아마 단명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개헌을 단념할 수는 절대 없겠죠. 네, 단념할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개헌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어떤지 일본 현지에 계시는 이영채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국민들은 약 50% 이상이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베 수상은 임기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해왔죠. 아베 수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 탄생한 정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부결이 되더라도 국민투표까지는 꼭 가져갈 생각인 것 같은데 일본 내에서 아직도 국민들 내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수출 대화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또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한국 정부의 명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번 이렇게 조건부라고 해도요, 네. 연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실제로 전용시킨다는 것은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압박은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소식통들이 일본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쪽에서 쭉 이야기를
그 한 부분이죠.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보 문제를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전염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미국도 사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 수출 규제를 계속 풀어나가지 않으면 또 미국 쪽의 압박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시아 대변 전략이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기미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예 불편한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한일 양국이 서로를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를 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수출 규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일단 장담을 하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호사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소미아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한국 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렸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대화 모드는 확실히 자리를 잡힌 것 같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이미 뷰엔에서 만났고요. 그다음 16일 날에는 일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내용에서 과연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말에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수출 문제를 둘러싼 대립 구도, 이런 것들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새로운 모드로 이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동력이 부족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내기에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걸림돌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강제동원 재판 문제는 지금 현금화가 가장 커다란 걸림돌인데요. 이게 아마 봄 가까이 빠르면 2월에서 4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발단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확실한 언지를 받지 못했을 때 수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화이트리스트 복귀라고 하는 것들을 결단해 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자면 당분간 한일 양국이, 미국도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면서 대화 모드를 이어나가는 정도에서 일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화 모드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참 복잡합니다. 이런 외교 상황에서 우리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좀 종합적으로 우리 조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전 이대로 가면 한일 모두 루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아 역사에 오랜 동안 전통해 보면 삼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일은 아시아 평화 번영의 세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아베 총리가 정말로 진정한 일본의 강대국이 되려고 그러면 한국의 협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남북 통일과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려면 일본을 배제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완승을 원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해법은 나오긴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가 한일이 서로의 소중함을 아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양측이 승리자가 되는 거지, 사실 일방적으로 사실 어느 한쪽의 입장만 관철시키려고 해가지고는 사실은 풀리질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 국가적 이익, 또 우리의 명분 이런 걸 살려야겠지만 큰 틀에서 미래에 또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게 신한반도 체제라는 새로운 질서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좀 더 통 크고 담대한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큰 틀에서 보는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 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일 무역 전쟁이 지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